안녕하세요. 코딩의 신 아셜입니다. 오늘은 머신러닝 맛보기 with TensorFlow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 거고요. 이 영상은 2017년 10월 21일에 GDG에서 강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든 영상이고요. 그때 영상이 기록으로 남지 않아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는데 이렇게 다시 만들게 되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코딩의 신 아셜이고 유튜브 채널 다들 구독하고 계시죠? 페이스북에도 코딩의 신 아셜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스북 사용자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아직 유튜브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립니다.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발표를 좀 몇 번씩 했었는데 그런 관련 발표 중에 이게 제일 짧아요. 물론 이거보다 더 짧은 것도 나중에 만든 적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일정 이상의 어떤 길이를 가진 거를 했을 때는 이게 제일 짧고요. 평소에 하던 얘기를 엄청 많이 잘라내가지고 이렇게 짧게 만들었기 때문에 뭐 내용은 충분히 전달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맛을 보는 데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기계학습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뭐 물론 이것도 작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이 쓰던 거라 요새는 뭐 많이 사용한다 수준을 넘어섰죠. 이제는 특히 뭐 딥러닝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 인공지능이란 말을 빼놓고서 무슨 새로운 비즈니스를 논하고 이런 일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요. 최근에는 무조건 뭘 했다 하면 다 인공지능이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용어가 있잖아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 이 세 가지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 이라고 해도 청중이 없어서 답을 들을 수가 없네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게 좀 더 큰 개념이고 아래로 갈수록 좀 더 세부적인 거다 뭐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인간은 오랫동안 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탐구를 해왔죠. 하지만 지능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좀 어려워요.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는 능력 이거를 지능이라고 부를 거예요. 지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이렇게 바로 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바로라기보다는 어쨌든 답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답을 내놓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지식이 필요합니다. 서울이라고 하면 안 되죠.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요. 이거 어떻게 답하는 거죠? 무슨 엄청난 철학적인 뭐 개념들을 활용한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죠. 즉 지식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답을 내놓을 수 있고 모른다면 올바른 답을 내놓을 수 없죠. 이게 바로 지식인 거죠. 그러면은 이런 올바른 지식들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논리이고 그때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연역이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인간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굉장히 유명한 3단 논법. 대전제, 소전제, 결론 이렇게 내는 거죠. 즉 지식이 일반적인 지식이 하나가 있고 거기서 논리를 쭉 따라가면은 그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죠. 물론 뭐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게 새로운 사실이냐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가 연역을 통해서 끌어낼 수 있는 진리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은 연역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한계가 너무나도 커요. 모든 사람이 죽는다라는 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연역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지식을 얻기보다는 귀납을 통해서 즉 귀납 추론을 통해서 어떤 지식들을 얻게 되죠.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분이 바로 존 메카시라는 분이고요. 프로그래머들한테는 그 프로그래밍 언어인 리습이라는 언어를 만든 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1956년 그 존 메카시는 다트머스 대학에서 그 2달 동안 굉장히 재밌는 거를 해보자고 제안을 해요. 여름에. 그래서 인간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그 여겨지던 게 있는데 이거를 기계로 해결할 수 있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면서 이때 그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이때 다트머스에 이제 이 말에 꽂혀가지고 온 사람들이 초창기 인공지능 붐을 이끌게 되죠. 그 중에 아서 사무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분은 IBM에서 이렇게 사람과 체커를 두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논문을 내요. 이걸 열심히 한 다음에. 그래서 1959년에 기계학습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쓰는데요. 논문 이름은 뭐 Some Studies in Machine Learning Using the Game of Checkers 그냥 체커 게임을 통해서 머신러닝에 대한 어떤 스터디,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라는 거죠. 이 논문에서는 무엇을 머신러닝이라고 하냐면요. 체커를 두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프로그래밍하지 않고 기계가 스스로 배우는 능력을 언급하는데요. 이게 바로 기계학습에서의 머신러닝의 아주 기본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죠. 1959년에 그 존 메카시가 1959년에 그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논문을 내요. 이걸 열심히 한 다음에. 그래서 1959년에
우리는 사실 어떤 답을 내는 방법을 프로그래밍 하는데 굉장히 익숙해요. 프로그래머라면요. 예를 들어서 짝수를 만든다고 하면요. 뭐 그냥 랜덤한 짝수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 코드를 짤 수 있겠죠. 물론 꼭 이 모양일 필요는 없지만요. 근데 만약 그런 게 아니라 아까 전처럼이 아니라 뭐 2, 4, 6, 8, 10, 12, 14 뭐 이런 식으로 짝수의 사례를 알려줬더니 스스로 얘가 짝수를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죠. 기계가 뭔가 사례들을 쭉 받은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학습하는 거죠. 얘기를 조금만 바꿔볼게요. 갑자기 만약 게임을 만드는데 난이도를 올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게임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 아시는 분이 청중이 없어서 아무도 답을 못하겠죠. 일반적으로는 물리적으로 강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나보다 공격력이 세게 하거나 나보다 방어력이 높게 하거나 나보다 속도가 빠르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나보다 특수한 필살기를 쓰게 하거나 또 하나는 지능적으로 만드는 거죠. 나보다 똑똑하면 돼요, 상대방이. 예. 뭐 어떤 격투기라든가 아니면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도 피지컬이 전부가 아니죠. 지능을 통해서. 지능적이라는 거는 일종의 지식을 갖춘 거라고 볼 수 있죠. 격투 게임이라고 만약에 쳐봐요. 스트리트 파이터다. 그러면은 뭐 스트리트 파이터 왜 스트리트 파이터가 떠올랐지? 사실 제가 최근에 스트리트 파이터 음악을 기타로 커버하는 영상을 좀 봐서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격투 게임 같은 거라면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플레이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무슨 행동을 취할지 예측한다면 굉장히 싸우기 어렵겠죠. 내가 점프를 하면은 너는 어떤 걸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내가 대부분 점프를 했을 때 하는 행동들을 얘가 예측을 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내가 답답하면 하는 행동이 있다. 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서 움직일 수 있다면 굉장히 제가 어렵겠죠. 이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견문세계 패기라고 많이들 부르죠. 자, 그러면 예제를 보죠.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한번 맞춰볼까요? 1, 2, 3, B, 5, 6. 굉장히 어렵죠? 4죠. 1, 2, 3, 4, 8, 1, 2, 4, 8, 1, 2, 32, 64.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16. 1, 3, B, 2, 7, 81. 9겠죠? 30 곱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1, B, 2, 3, 5, 8, 13. 뭘까요, 여기?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발견한 지식은 뭐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1, 2, 3, B, 5, 6일 때 여기 있는 거 예측을 하고 싶어요. 그럼 나한테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숫자가 증가한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걸 보자마자 깨닫게 되는 거죠. 얘는 숫자가 증가하는 거구나 라는 지식을 저는 획득을 하는 거죠. 이 지식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숫자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여긴 4겠구나. 그렇죠. 검증을 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5, 6. 맞아. 이 모델은 일종의 함수인데요. 뭔가를 입력하면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x를 0부터 시작하는 순서라고 정의를 해보죠. 왜냐하면 프로그래머들은 0부터 시작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좀 변태인가? 하여튼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옵셋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인데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변태라고 그냥 해두죠. 프로그래머들은 변태라서 0부터 시작하니까요. 0에다 1 더하면 1이죠. 여기 0번째, 1번째, 뭐 2번째 쭉 하는 거죠. 그러면은 뭐 1, 2, 3, 여기 4. 왜냐면 여기는 0, 1, 2, 3, 4. 0, 1, 2, 3. 3번째니까 여기 넣으면은 4가 나오는 거죠. 쉽죠? 그렇다면 아까 전에 숫자가 증가한다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보죠. 숫자가 1씩 증가한다.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지식이 되었죠.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쳐봐요. 1, 4, 5, B, 9, 11, 13. 숫자는 증가하죠. 이것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구할 수 없죠. 아까 전에 봤던 거랑 똑같이 숫자가 2씩 증가한다 라고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함수 형태로 표현해볼까요? 모델을. 이렇게 되죠. 아까 거랑 일반화를 좀 시켜보죠. 짠, 이렇게 되죠. 굉장히 많이 본 거죠. 뭐 1차 함수죠. 그냥 A와 B값만 찾으면 우리는 선형으로 증가하는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죠. 물론 선형으로 증가하지 않는 문제는 풀 수 없겠지만요. 어쨌든 선형으로 증가하는 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때 이거 우리 모델이라고 불렀죠. 이 모델에서 A랑 B를 우리는 파라미터라고 부르게 되죠. 즉 어떤 문제를 풀 때 적절한 모델을 찾고 그리고 이 모델에 포함된 파라미터의 적절한 값을 찾을 때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을 배웠다라고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알파고는 바둑판 상태를 입력하면 다음에 둬야 할 돌의 위치를 돌려주는 거대한 함수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기계가 스스로 배운다라는 거는 지식. 아까 우리가 했던 표현에 따르면 즉 모델을 만드는 거죠. 주어진 데이터를 일반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것은 바로 귀납 추론에 해당하게 되죠. 그러면은 귀납은 연역과 다르게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거죠. 모든 백조는 희다. 좋은 지식이죠. 그런데 블랙스완도 존재를 하거든요. 오류죠. 그렇다면은 모든 백조는 희다라는 지식은 쓸모가 없고 다 갖다 버려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거고 백조는 일반적으로 희고 그 다음에 내 눈앞에 백조가 있다라고 할 때 나는 희다라고 그냥 거의 확신을 가지고서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 확률과 통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기계가 스스로 만들어낸 지식, 즉 모델은 일종의 함수라고 했죠. 함수라고 하면 뭐가 있죠? 입력과 출력이 있는 거죠. 즉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으면 얘네들을 매핑을 한다라고 하죠. 저희들은 출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회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회귀 같은 경우에는 연속된 값을 결과로 갖는 거예요. 이거는 소위 독립변수랑 종속변수의 관계를 찾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y는 뭐 2x 플러스 1 뭐 이런 거였을 때요. x는 독립변수고 y는 종속변수죠. x의 종속적이죠. y는 뭐 이런 게 여기에 속하고요. 회귀. 특히 방금처럼 된 건 선형함수를 썼기 때문에 선형회귀라고 많이 부르죠.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거 진짜 많이 써요. 대표적인 게 바로 분류예요. 이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많이 하고요. 메일 프로그램이 얘가 스팸인가? 아닌가? 뭐 이렇게 간단한 거 yes, no만 해주는 거 이런 두 개로만 분류하는 것부터 뭐 사진을 보고 얘가 개냐, 고양이냐, 아니면 사람이냐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런 것까지 여러 가지 작업이 다 모두 분류에 속해요. 뭐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진이 뭐냐 찾는 이미지 인식 같은 게 대표적이고요. 심지어는 바둑돌을 어디에 놓을 것인가 이런 것조차도 분류에 속하죠. 왜냐면 바둑판은 유한하니까요. 아까 전에 회귀 같은 경우에는 무한의 값을 다룰 수 있잖아요. 2x, 그러니까 2x 더하기 1은 범위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x가 범위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하지만 분류는 미리 개냐, 고양이냐, 사람이냐 한 개를 정해놓고 스타트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분류할 때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리스 데이터 셋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1936년에 로널드 피셔라는 분이 붓꽃의 꽃받침과 꽃잎의 길이와 너비. 자, 붓꽃이 있어요. 붓꽃이 아이리스죠. 놀라지 마세요. 네. 꽃받침이랑 꽃잎의 길이를 그리고 너비를 가지고서 총 4개가 되는 거죠.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붓꽃의 종류를 우리는 추론할 수 있다고 논문을 낸 거죠. 원래는 눈으로 보고서 얘가 뭐구나를 딱 알아야 되는데 길이만 재도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꽃잎의 길이랑 꽃받침의 길이만 가지고서 점산도를 그려봤더니 이런 모양이 돼요. 화면에 잘 안 보이네. 네, 하여튼 이거는 밑에 링크에 발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점산도를 그리면 이렇게 돼요. 예. 그러면은 뭐 잘 보면 꽃받침의 길이가 여기 선은 딱 그죠. 한 2.5다. 예. 작으면은 이 빨간색이고 빨간색은 세토사라는데요. 세토사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어떻게 생겼냐를 보지 않고 난 길이만 봤을 뿐인데요. 방금 전에 본 건 yes, no 하나만 했잖아요. 근데 yes, no 하나만 가지고서는 난 3개인데 3개를 분류하고 싶어. 하나만 가지고서는 안 되겠죠. 그럼 한 번 더 해야겠죠. 즉 yes, no의 연쇄로 분류 작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의사결정 트리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순서도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연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yes, no, true, false, true 여기로 가고 false는 여기로 가고 여기서 다시 true, false 하는 거죠. 뭐 마치 순서도에서 if문 2번 때리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이 의사결정 트리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꽃받침의 길이가 2.45, 아까 전에 제가 2.5 정도로 얘기했는데 뭐 이건 머신러닝으로 제가 돌려서 나온 거라서 2.45보다 크냐 작냐로 시작하는 걸로 해서 이게 꽃받침의 길이가 4.75보다 크냐 작냐로 하는 게 나오죠. 이걸로는 오차가 분명히 존재를 해요. 왜냐면은 뭐 경계면들, 그러니까 경계가 있는 부분들, 여기서는 조금 아웃사이더들이 많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뭐 노이즈라든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깊이 하겠다. 그래서 오차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깊고 넓은 트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각각의 점에 대한 예외 처리까지 포함을 해서 완벽하게 모든 데이터를 정답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정말로 정확하게 뭔가 분류하기 위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 노이즈라든가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예외라고 부를 수 있는 만한 것들조차도 정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나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좋은 지식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아니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데도 100살 이상 산 사람이 있어 막 이런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이죠. 그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 사람이 독특한 거죠. 대부분은 담배를 안 피는 게 훨씬 좋죠.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예외적인 것들을 다 빼는 게 좋아요. 근데 예외까지도 막 다 맞추려고 막 무리해서 막 찾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는 분인데 왜 오래 살았지? 막 그럼 그분의 키가 영향이 있나 하면서 막 갑자기 키를 해서 키가 몇 센치보다 크면서 몇 센치보다 사이일 때 담배를 피면은 담배를 안 핀 사람보다 오래 산다라고 결론 내버리면 되게 웃기게 되겠죠. 하지만 모든 걸 정답으로 만들려면 이상한 조건들을 계속 붙이게 돼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나치게 과적합이 돼 있다고 하고요. 오버피팅이 됐다고 하고요.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머신러닝에서 항상 주의해서 써야 될 게 오버피팅을 피해야 된다. 이거 말고도 반대로 과소적합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과대적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과소적합은 일반화를 너무 많이 한 나머지 제대로 정답 못 낸 거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943년 굉장히 옛날이죠. 이때 신경생리학자 워렌 맥컬록시랑 논리학자인 윌터 피츠에서 우리 뇌에 있는 뉴런을 도식화한 모델이 짠하고 만들어져요. 우리의 뇌는 뉴런이 연결된 신경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뉴런을 이용해서 앤드나 우어 같은 논리 회로를 만드는 게 가능해요. 잘 안 보이네요. 예, 어쨌든 발표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1949년에 심리학자 도널드 헵이라는 분이 행동의 조직, Organization of Behavior라는 어떤 책에서 뉴런의 연결 상태가 변화하는 걸 다뤄요. 그리고 이런 학습 과정을 통해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라고 주장을 하죠. 어떤 것들을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연결이 강화가 되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즉 이런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을 연결주의자들이라고 부르고요. 연결주의가 탄생하는데 지식, 즉 모델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연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아이디어는 심리학자인 프랭크 로젠블레트 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죠. 이분이 1957년에 발표한 퍼셉트론을 통해서 현실이 되죠. 당시에는 컴퓨터로 학습을 수행하기에는 성능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기계 장치로 만들어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옆에 막 돌려가지고 막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삼각형, 동그라미, 네모 뭐 이거를 분류를 해요. 학습을 시킨 다음에. 자, 퍼셉트론은 그냥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요. 뭐 x1이 있으면 w1 곱하고 뭐 x2가 있으면 w2 곱하고 해서 쭉 해서 xn까지 가면 xn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좀 조율해주기 위해서 바이어스를 해주죠. 그래서 1이라는 입력이 임의로 있다고 치고 w0를 곱해주고요. 얘네들을 전부 더한 다음에 활성화 함수를 통과를 시켜요. 그래서 활성화 함수가 on인지 off인지를 내주게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사실 자극이 조금 주어지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일정 이상 딱 되면은 on, 일정 이하면 off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민감해서 조금만 아파도 아프다라는 걸 막 계속 하게 되면은 고통스러워서 살 수가 없죠. 일정 이상이 돼야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한 줄 수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웨이트고 이거는 x 값들이 x1, x2, x3 뭐 쭉 있는데 그걸 w1, w2, w3 해서 서로 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이어스 더해주는 요거는 얘를 웨이트로 포함시키고 여기에다가 x에다가 1인 거 하나 넣어줘야 되죠. 아까 전에 그림이 그렇죠. 어쨌든 이건 선형 분리를 하는 방식이에요. 그쵸?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형 방정식이잖아요. 선형 분리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위 XOR 문제라는 게 발생해요.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뉴런을 여러 층으로 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뭐 층이 여러 개인 거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신경망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형태로 꾸며지기 때문에 이런 뉴런들을 우리는 노드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이 신경망을 깊게 만들고 그 가중치를 학습시키는 걸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하죠.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머신러닝이 있고요. 아까 전에 봤던 그 세 개 부분에서 보시면요. 그리고 머신러닝의 한 분야로 바로 딥러닝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신경망의 가중치를 도대체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는 방식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죠. 입력과 출력을 모두 제공해서 모델을 만드는 방식인 거죠. 정답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풀었더니 틀렸어. 맞았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답을 찾아서 갈 수 있지만 더 좋은 거는 틀렸다면 얼마나 틀렸는지 알려주면은 굉장히 좋겠죠.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숫자 뭐 맞추는 거 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1에서 100 사이의 숫자 뭐 맞추는 거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맞출 거냐?
10입니까? 아니야. 11입니까? 아니야. 뭐 그거보단 11입니까? 물었더니 아니 그보다 큰데? 뭐 그런 거. 아니면 틀렸다면은 그보다 한참 큰데? 아니, 조금 큰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답을 금방 다 찾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오류가 난데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느냐, 오차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우리는 손실 또는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맞았나 틀렸나는 너무나도 단순한데 얼마나 틀렸냐를 알고 싶냐? 그럴 때는 우리는 답을 확률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게 1입니까? 라고 했을 때 1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컴퓨터가 답할 때 그거 1인데? 인데 하면 틀렸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1일 확률이 한 60%, 아닐 확률이 한 40%인데 라고 하면은 오차들을 다루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맞추는데 훨씬 더 유리하겠죠. 만약에 이게 정말 1이라면은 이거를 뭐 아까 60이라고 했던 걸 80, 90, 100%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거죠. 이게 바로 정확히 분류하는 거겠죠. 이때 사용되는 게 굉장히 유명한 시그모이드 함수죠. 우리가 어떤 값을 넣어요. 그러면은 오차가 딱 구해졌어요. 그럼 오차가 한 1000이다. 1000인데 어쩌라고. 그쵸? 그런 것들을 여기 딱 넣으시면요. 네. 무조건 모든 값이 0하고 1 사이로 변환이 되죠. 0부터 0%부터 100%까지인 거죠. 일종의. 물론 이거는 뭐 0이랑 100이 나오잖아요. 시그모이드 함수의 특징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가중치가 하나인 퍼세트론을 만들어서 그 비용 함수를 그려보면 대충 이런 형태가 돼요. 화면에 잘 안 보이네요. 어쨌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오차가 제일 낮은 여기를 딱 택하면은 여기가 정답이 되죠. 여기서 한 대략 1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러면은 이 오차를 가장 적은 웨이트를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한 손실, 비용이 적도록 가중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모델에서의 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바로 학습인 거죠. 이때 쓰는 게 우리가 이게 점점 가장 낮은 데로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값이 가장 낮은 데로 갈 수 있을까를 구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경사가 완만해지는 거죠. 여기는 경사가 높아요. 이렇게 하다가 점점 해서 경사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급격화되죠. 경사가 제일 완만한 곳으로 보내는 거죠. 이거를 우린 경사 하강법이라고 하죠. 백문이 불여일견, 우리 MNIST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그 이미지를 인식하는 기술 중에 CNN이라는 게 있거든요. CNN이라는 방법을 제안한 뉴욕대의 얀 루큰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이제 페이스북 인공지능 연구소 소장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의 사이트에 가면 MNIST 데이터 셋이 있어요. 이걸 받아서 쓸 수 있고요. 이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화면을 찍어보면 7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큰데 그럼 볼 때마다 아무리 봐도 크예요. 7, 3, 4 이게 무슨 4야? 이건 사람이 봐도 이건 쓴 놈이 잘못한 건데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다가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얀 루큰 교수님이 유튜브가 있거든요. 1993년도에 CNN 그 Convolutional Network Demo CNN으로 숫자를 인식하는 거 하신 게 있거든요. 이 영상을 보면은 되게 재밌어요. 잠깐 봐볼까요? 자, 이런 건데요. 손으로 쓴 글씨가 있죠. 딱 하니까 프로세싱해서 맞추죠. 이거는 뭐 손글씨는 아니고 딱딱한 글씨인데 잘 잡네요. 이런 건 잘 맞춰야죠, 당연히. 이게 못 맞추면 안 되겠죠? 이건 좀 손으로 쓴 글씨네요. 이것도 인식. 오, 잘하죠. 맞아. 야, 이건 심했다. 글씨 뭐 이따위로 써. 이게 뭡니까 이게?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거. 다 봤네. 뿌듯해 하시죠? 우리가 만들었다, 이걸.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지를 받으면은 10개 중에 하나로 분류하는 거죠. 이게 0이냐, 1이냐, 2냐 해서 9까지 있는 거죠. 10개 중 하나로 분류를 하는 거죠. 이때도 확률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숫자 2예요 라고 하지 않고 이 이미지가 연일 확률 3%, 뭐 1일 확률 2%, 2일 확률 90%, 3일 확률 뭐 1%, 뭐 이런 식으로 쭉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퓨터는 답할 때는 확률이 제일 높은 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90% 제일 높아. 얘는 2일 것 같아. 라고 하는 거죠. 확실하게 2다 라고 하는 건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려줄 때는 이가 100%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표현을 해줄 거냐. 정답 같은 경우에 0일 확률, 0일 때 0일 확률은 1%, 나머지는 0%다. 1일 때는 0일 확률 0%, 1일 확률이
100% 1이니까 나머지는 0이다. 1 때는 0일 확률 0, 1일 확률 0, 2일 확률 1, 0 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음이 날까봐 에어컨을 안 틀었더니 굉장히 더워서 죽겠네요. 제가 죽을 확률은. 네. 어쨌든 이렇게 확률로 표현하는 거를 원핫 인코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다른 시그모이드 함수를 거친 값을 모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시그모이드 함수로 얘네들 확률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뭐인 확률이 각자 나오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뭐 내가 1일 확률이 80%야, 2일 확률이 뭐 70%야라고 얘네가 구했다고 쳐봐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각 확률을 모두 다 더했더니 그게 100%, 즉 1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소프트맥스라는 거예요. 얘는 시그모이드를 모아서 일종의 어떤 변형을 좀 가해서 적절한 확률이 나오게 하는 거죠. 원래는 여기에 데모가 있는데 GitHub에 있거든요. 그 밑에 링크에 동영상 정보와 댓글로 좀 남겨놓을게요.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살짝만 볼까요? 이거 하나도 안 보이네. 어쨌든 이런 겁니다. 이거 너무 안 보인다. 이게 이거 뭐 어떻게 어쨌든 이렇게 생겼는데요. 일단은 실행해놓은 게 있으니까 얘네 다 날려버리죠. Restart and Clear Output 딱 눌러주면은 전체 싹 날릴 수 있고요. 결과들 하나씩 실행하면 되죠. 뭐 저는 컨트롤 엔터나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현재 자리에서 실행이 돼요. 또는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은 현재 거를 실행하고 밑으로 다음 셀로 넘어가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뭘 실행할 때는 저는 쉬프트 엔터를 사용하고요. 아닐 경우는 컨트롤 엔터를 쓰는데요. 이게 뭐 이렇게 실행을 하면은 라이브러리 불러오고 앰니스테이터를 열심히 부르고 있는 중 불러와라. 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고요. 꽤 오래 걸려요 이거 하면은.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가 이거를 봤더니 55,000개가 딱 집히네요. 이거는 이제 트레이닝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 즉 오버피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훈련 데이터 55,000개로 훈련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확인을 해요. 테스트 데이터랑 훈련 데이터는 겹치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훈련 데이터를 가지고서 너무나도 과적합 또는 과수적합을 하게 만들었다면은 정답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거 줄을 나눠놨고요. 손글씨를 조금 시각화해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보죠. 네. 7, 3, 4. 이게 4야, 무슨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4개야. 6일 뭐 이렇게 된다고 하죠. 신경공 모델을 만드는 거 하는데요. 가장 기본적인 거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은 아까 봤던 F는 F는 여기는 그 활성화 함수네요. 활성화 함수인데 어떤 걸 하냐면 웨이트에다가 x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한 거를 활성화 함수를 딱 통과시킨 걸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비용 손실 함수를 만들고 최적화하는 것까지 딱 만든 다음에 예측하는 거랑 정확도하는 것까지, 여기까지는 다 뭔가를 쭉쭉쭉쭉 그 계산 그래프를 만들어주는 거죠. 텐서플로우는 사실은 계산 그래프를 만들어서 연산을 해주는 훌륭한 도구거든요. 딥러닝이 아닌 곳에 쓸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션을 준비를 하고 정확도 출력하는 것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훈련을 딱 돌리면요, 맨 처음에는 정확도가 0.19, 한 19%였다가 그 다음엔 76%, 68%, 88%, 90%, 90%, 86%, 68%, 81%, 71%, 90%, 88%, 뭐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제가 쭉 돌렸더니 90%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네요. 오답을 한번 시각화를 해볼까요? 얘를 6이라고 봤고 얘를 2라고 봤고 얘는 6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7로도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얘도 굳이 보자면 4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오답들이 조금 있긴 한데 그래도 90% 이상의 성취를 얻었습니다. 이거는 GitHub 밑에 제가 동영상 여기 밑에 정보랑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이미지 인식을 할 때는 저희가 이미지 프로세싱을 더 할 수가 있겠죠. 이미지 프로세싱은 즉 필터를 적용하는 거죠. 이건 위키백과의 커널이라는 항목을 보면 이런 녀석이 나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하는 애지? 귀엽게 생기긴 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눈 시꺼멓고 띵글띵글하고 귀엽죠. 이런 거에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죠. 어쨌든 여기 보면은요, 뭐 샤픈, 뭐 박스 블러, 가우시안 블러 뭐 이런 것들 많이들 봤던 거죠. 포토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래픽 도구들 써봤다면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요거는 엣지 디텍트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쭉 해줄 수 있죠. 이게 바로 커널. 그 다음에 이거를 컨볼루션 매트릭스라고 하죠. 필터 이때 적용하는 걸 우리는 컨볼루션 연산이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합성곱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할 거는요, 필터 자체를 학습할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거죠. 우리가 이미지에 필터를 적용하면 어떤 특징이 도드라질 수 있는데 그
특징을 가지고서 분류를 하는 게 훨씬 더 잘 돼요. 특징 없이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뭐 그래 그걸 가지고서 내가 한번 분석해볼까 하는 것보다는요, 어떤 특징들을 짜자작 찾아내는 거예요. 그 특징은 바로 필터를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외곽선 추출만 해도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만약에 어떤 식으로 그 필터를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최적이 되도록, 그것도 인식을 하는데 가장 좋은 필터를 만들어내도록 학습을 해서 그걸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CNN을 통해서 제가 만들어낸 학센트 필터로 변환한 이미지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밖에 뭐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도드라지게 되는 거죠. 얘네들 같은 경우 분명히 제가 그냥 손으로 썼는데 외곽선들이 훨씬 더 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우리는 피처 맵이라고 부르고요. 각 피처 맵이 드러내는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피처 맵들을 조합을 해서 얘가 뭔지를 맞추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예시로 나오는 게 뭐 가로선 같은 게 있다. 그럼 가로선이 강조되는 만약에 필터맵이 만들어졌다, 세로선이 강조되는 필터맵이 만들어졌다, 사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네들 조합했을 때 훨씬 더 나은 어떤 결과를 내는 경우가 있어서요. CNN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쌓아요. 얘를 컨볼루션 연산을 하고 그걸 서브 그 샘플링 영어를 풀링이라고 하고요. 얘를 다시 컨볼루션하고 서브 샘플링 한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한 다음에 아웃풋을 내고 뭐 이런 것들 하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바로 우리는 CNN, 컨볼루셔널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이 앞에서 보면 마지막에 했던 이 부분은, 이 앞까지는 컨볼루션 CNN의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뒷부분은 그냥 아까 전에 우리가 다뤘던 일반적인 신경막 모델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이것도 간단히 데모가 있으니까요. 살짝 보죠. 이거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CNN은 상대적으로 많이 오래 걸리는 거고요. 그래프 초기하고 CNN 모델 만들고 비용선 실험 세션 준비하고 여기까지는 굉장히 빨라요. 뭐가 됐든 간에. 그런데 훈련을 하면 훈련이 무진장 오래 걸려요. 얘가 지금 하나 했는데 0.06 아까보다 훨씬 더 낮죠. 훈련하는 게 해야 되는 게 많다 보니까 정답률이 처음엔 낮은데 그 다음엔 바로 68%로 딱 뛰어오르고요. 그 다음 거가 도는데 얼마나 걸릴지, 그거보다 제가 지금 너무 덥네요. 더워서 죽을 것 같아요. 에어컨을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 제가 지금 맥북에 연결해서 돌리고 있는데 맥북에서는 너무 느려요. 이거 너무 오래 걸리고요. 저한테는 작년 기준으로 제일 좋았는데 요새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게 필요한데 이게 없어가지고요. 뭐 좀 다른 얘기를 해보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제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뭐 제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두 개의 정교화가 있어요. 정교화라고 번역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normalization이 있어요. 이거는 데이터를 학습하기 좋은 모양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있어요. 키와 몸무게를 가지고서 어떤 특징을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요, 키가 몸무게에 비해서 훨씬 더 숫자가 크잖아요. 그러면요, 적절한 값이 안 나와요. 특히 키나 몸무게는 또 일정 범위 내에 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래프가 있을 때 뭔가 키가 여기고 몸무게가 여기다. 그러면 여기쯤에 몰려있는 어떤 그런 모양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키랑 몸무게를 0과 1 사이로 뭐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정규분포 안으로 뭐 옮겨서 다시 바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바로 정교화 노멀라이제이션에 대한 거고요. 또 하나는 레귤러리제이션. 이거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해요. 아까 전에 과적합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뭐 L1, L2, 뭐 맥스 노름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요. 특히 유명한 게 드롭박스가 아니라 드롭아웃이라는 건데요. 빨리 끝내야겠다. 이게 정신이 없네요. 제가 정신이 혼미해지고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훈련할 때 몇몇 노드의 연결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RNN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는 리커런트에서 뭐 자기 자신에서 계속 도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환하는데, 요거는 그냥 펼칠 수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쭉. 요거는 뭐 연속된 어떤 앞과 상관이 있는 그 다음 값들 뭐 이런 게 나올 때, 즉 시계열 데이터를 다루는데 좋습니다. 자, 머신러닝이 뭐였죠? 우리 머신러닝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직접 하는 거고, 여기에는 많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이거 좀 예전이긴 한데요. 이제 이거 발표할 때만 해도 얼마 전이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알파고 제로라는 게 나와요. 원래는 알파고는 수많은 키보드를 쫙 넣어서 학습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알파고 제로는 어떠한 키보드 참고하지 않고 최고의 시력을 주게 돼요. 그리고 이건 아마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입력과 출력을 바로 연결하는 기존의 방식, 즉 아까 전에 제가 설명했던 지도학습과 다르게 지금의 어떤 선택이 먼 훗날에 어떤 성과를 내고 그 성과를 추적함으로써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찾는 게 바로 그 강화학습이죠. 뭐 바둑 같은 게 전형적이고요. 수많은 게임들,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곳에서 쓰는데 이게 알파고에서 쓴 방법이죠. 비즈니스 환경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많은 지금, 즉 이걸 했더니 이게 정답이야라는 거 바로 알기 어려움. 즉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먼 훗날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라는 걸 내가 추정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많은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돕는 데는 강학습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겠죠. 자, 인공지능은 인간을 모방한다라는 점도 있어요. 그리고 인공지능을 만들면서 인간의 지능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것도 있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인간을 초안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인간이 학습을 해야 될 차례일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많은 바둑기사들이 알파고가 이렇게 나온 다음에 알사범님 하면서 알파고의 기본을 배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유사한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거는 누구의 몫이죠? 바로 개발자인 우리의 몫입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면은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게 있다면 이 영상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요. 아니면은 뭐 페이스북 코딩의 신 아시아 페이지에 글이나 아니면은 뭐 메시지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로 물어보셔도 되고요. 가능하면 좀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지 쉽게 더 알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보도록 하죠.